현재 유럽 폭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벌써 폭염으로 1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극히야 에어컨 사용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던 좌익 정당인 녹색당마저 이건 에어컨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 일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6월 28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6월 23일 이후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하루 평균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망하던 수치가 지금은 1200명, 14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이것이 폭염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사망자 증가가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무엇보다 프랑스 파리 수도권 지역의 자택 사망 건수가 평소보다 40%가량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1만 5천명에 달하는 온열 관련 사망자를 발생시킨 2003년보다 온도가 더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프랑스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요, 이 열돔은 프랑스에서 동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얼마나 폭염이 심하면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당장 독일은 27일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어 도로가 폐쇄될 정도고요, 체코도 마찬가지로 40.8도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바젤도 기온이 38.8도까지 올라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죠. 프랑스도 6월 25일에 40.9도를 기록하며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농담 안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밖에다가 프라이팬을 놓고 달걀을 까놓으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거기다가 평소 무더운 여름과 거리가 멀었던 북유럽 국가들도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났는데요,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오르우스 북쪽 웨둠의 기온이 3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고, 이는 187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온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생각보다 에어컨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 수준이고, 스페인은 약 40%, 이탈리아도 약 50% 정도입니다. 유럽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 안팎에 불과해 상당수 가정에는 냉방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고 미국도 88% 수준입니다. 같은 폭염이 찾아와도 실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에어컨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유지했고,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선풍기만으로도 여름을 보내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반복되면서 기존 생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에는 수백 년 된 건물이 많아 배관을 새로 뚫거나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도 많아서 외관을 훼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설비가 오래된 건물은 에어컨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할 만큼 전력 용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설치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겹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음에도 많은 사람이 냉방시설 없이 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이나 학교, 공공시설에도 에어컨 설치율이 낮아서 수천 개의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 일대는 냉방가전 구매가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폭염 피해도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의 에어컨 보급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대규모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에어컨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폭염은 유럽 정치권의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를 이유로 에어컨 보급에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좌파 성향의 녹색당에서도 기존 태도를 일부 수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녹색당은 오랫동안 에어컨 사용이 전력 소비를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도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자연 환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와 병원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교실과 병실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 환자처럼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머무는 시설만큼은 냉방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녹색당 지도부도 학교와 병원 등 필수 공공시설에는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극한 폭염 상황에서는 냉방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럽 사회도 기존 원칙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맞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탄소 감축이란 목표는 계속 유지하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냉방시설 확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 폭염으로 인해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닷새 동안 폭염으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6월 26일 하루에만 109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스위스 알프스 빙하를 덮고 있는 겨울 눈층이 빠르게 녹고 있는데요. 6월 29일을 기해 스위스 알프스에 형성된 빙하가 모두 녹았다고 합니다. 이는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인데요. 6초마다 250만 리터씩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곳곳에서는 작업장 내부 온도가 안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 설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는 작업장 내부의 온도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치솟다 보니까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촉구했다는 보도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철소나 화학공장처럼 원래도 높은 열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은 폭염이 겹치면서 작업 환경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자 일부 기업들은 한낮 작업을 줄이고 야간 근무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수만 대의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계속 식혀야 하는 시설인데, 외부 기온이 올라갈수록 냉각 장비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전력 사용량도 많이 증가합니다. 만약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버 성능이 저하되거나 장비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 운영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폭염이 반복될 경우 기업들이 냉방시설 투자와 에너지 관리 비용으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뿐 아니라 산업과 기업 경영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유럽 일대에서는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전력 부족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벨기에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달한 6월 26일에 서유럽 주요 도시로 있는 유로스타 열차 2대가 전력 공급 문제로 중간에 멈춰서기도 했고요. 런던과 파리를 연결하는 유로스타 열차 여러 대도 전력 부족 문제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선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발생하였고요. 선로 전환기와 신호 시스템 등도 고온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손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에어컨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소들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발전소 대부분은 냉각을 위해 강이나 호수의 물을 사용하는데, 폭염으로 수온이 크게 오르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전 설비를 계속 가동할 경우 장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뜨거워진 냉각수를 다시 강으로 방류하면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전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국영전력회사 EDF가 원자력 발전소 일부의 출력을 낮췄고, 부르타뉴 지역에서는 약 7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주요 가스 화력 발전소 여러 곳이 냉각 문제로 발전량을 줄이면서 전력 공급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하는 시기에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영향은 전기요금에도 바로 반영됐습니다. 영국은 폭염과 함께 풍속까지 약해지면서 풍력 발전량이 크게 줄었고, 부족한 전력을 유럽 대륙에서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했습니다. 한때 전력 구매 가격은 평소에 약 15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독일 역시 낮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도매 전기 가격이 해가 지자 몇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냉방 수요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만큼 저장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상풍력 확대도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밤 시간대와 겨울철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태양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을 계기로 유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력 저장 기술과 전력망 구조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